한국의 살인사건 44번째 사건입니다. 네. 네. 피해자 이름은 정성현이고요. 정성현 사건이라고 하고 초창기 피해자가 잡히지 않았을 때는 안양 초등생 이제 납치 유괴 사건, 살인 사건 이렇게 알려졌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이름도 나오는데요. 예슬이, 혜진이입니다. 이건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거 난리였었거든요. 네. 2007년도 아마 저 유니 프로파일러도 현직에 있을 때 같은데. 네, 저 있었을 때였는데 아이들 그 실종 사진 있잖아요. 그 지금도 잊혀지지도 않아요. 네, 전단지가 아이들이 해맑게 우는 모습이어가지고 전단지가 제가 알기로 25,000장이 전국에 배포가 됐다고 하는데 25만 장. 이거는 간단하게 일단 먼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사건 개요를.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범인 이름은 정성현입니다. 네. 정성현이고요. 안양 초등생 그 납치 살인 사건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발생한 날짜는 2007년 12월 25일이에요. 크리스마스죠. 네, 크리스마스입니다. 2007년 12월 25일 오후 5시 30분경이에요. 네. 경기도 안산시 만안구 안양 팔동입니다. 인화 화이츠 빌라 앞 노상이에요. 거기서 납치가 된 거죠. 네, 거기에서 귀가 중이던 이혜이에요. 그 당시에 10살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그다음에 이름도 참 이뻐요. 애들 이름도 이뻐요. 초등학교 2학년 8살입니다. 이 아이들 2명을 정성현이 이 천인공로할 이 범인이 안양 팔동 그 근처에 있는 자신의 새방으로 끌고 가서 성추행한 것 같습니다. 성추행하고 살해한 다음에 사체를 훼손하고 그리고 이제 그 본인이 렌터카를 빌려서 렌터카를 이용해서 같은 날 2번에 걸쳐서 사체를 유기합니다. 네. 같은 날 밤 9시 50분경에 그 이제 양이에요.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소재에 있는 호매실 IC 출구 50m 지점 야산에다가 안매장한 사건.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이에요. 또 양은 이제 앞으로는 우양, 이양 이렇게 부를게요. 네. 우양 같은 경우는 다음 날 02시 30분 새벽 2시 30분경에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군자천에다가 시신을 유기했던 사건. 그리고 이제 검거는 3월 16일 날 이놈이 돼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이 개괄적인 그 범죄 사실입니다. 원래는 이제 납치인 걸 몰랐죠. 아이들이 실종되고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가 검거되는 상황까지 하나하나씩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7년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날 이 아이들이 15시 30분에 그 우양 파크빌 놀이터에서 친구들하고 아마 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4시 10분에 CCTV에 마지막 모습이 목격이 됐고 그다음에 15시경에 이 아이들을 목격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즉 이때가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목격된 상황인 거죠. 정성현이부터 한번 언급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정성현이는 그 당시에 38살이에요. 네. 직업은 대리운전 기사입니다. 컴퓨터 수리공으로도 일했어요. 특수절도동 7범입니다. 특수절도동 7범이고요. 안양 팔동 그 근처에 살았고요. 이제 당일날 정성현이가 대리운전을 마치고 대리운전은 밤새도록 하잖아요. 네. 대리운전을 마치고 그 당시에 대학 동창 김모 씨를 만나요. 낮에 그러니까 아침 시간에 만나는 거예요. 아침 시간에. 네. 대리운전 꼬박 그 대리운전하고 아침 시간에 대학 동창 42살 먹은 김모 씨를 만나요. 김모 씨를 만나갖고 맥주 500cc 하고요. 소세지 안주로 먹어요. 500cc 각각 500cc 먹었겠죠. 그리고 헤어져요. 네. 그 이제 아침 먹고 헤어진 거죠. 그리고는 그 근처 집 근처에 가서 지네 집으로 가는 거죠. 아까 얘기한 집에 가서 맥주 2000cc를 더 먹습니다. 부족했던 거죠. 부족했던 거죠. 500 먹고 헤어진 다음에 2000cc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시는 줄 아세요? 본드를 흡입합니다. 이 본드를 흡입해요. 본드.
근데 이거는 정성현의 진술이에요. 사실 그렇죠? 확인되진 않았어요. 이제 정성현이가 본드를 흡입했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네. 하여튼 본드를 흡입했다고 본인 얘기하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본드를 흡입하고 환각 상태에서 사체를 훼손할 때 이 단면 같은 거를 그 사체 훼손의 단면 같은 걸 보면 정교함이 아주 극에 달하거든요. 본드를 흡입해 가지고 환각 상태에서 사체를 훼손하는 사람은 그렇게 정교하게 이 절단하거나 훼손 못 해요. 네. 그런 거 봐서는 이거 본드를 흡입했다는 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사실은 높다고 경찰은 봅니다. 네. 근데 경찰 진술에서 정성현은 그렇게 술도 얘기합니다. 마셨고 나는 또 거기다 추가로 2000cc 또 마셨고 본드까지 흡입했다라는 진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는 본드를 흡입했다고 지금 본인 말대로요. 그리고는 담배를 사러 나갔다는 겁니다. 담배를 사러 나가서 피해자들 아이들 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두 아이들은 이제 교회 예배 마치고 그 어머니 그 케이크 살라고 크리스마스 케이크 살려고 애들이 가던 중이었어요. 둘이. 그거를 보고 이 정성현이가 접근을 해서 이웃이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정성현이가 안답니다. 네. 친밀한 사이까지는 아니지만 서로 보고 인사하는 정도. 네, 얼굴을 서로 아이들이랑 다 알고 있었던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우양하고 이양 같은 경우는 바로 이웃이에요. 살아요. 직선거리로 한 14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동네 아저씨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딱 만났는데 담배 사러 나갔다가 아이들한테 야 우리 집 내가 기르는 강아지가 아프다. 니네 강아지 좀 보고 좀 니네들이 도움 줄 수 있겠니 하니까 애들 동정심 이용한 거예요. 네. 아이들 납치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너의 도움이 필요해. 그렇죠. 네가 아니면 해줄 수 없어. 거기도 이제 두 명이 같이 가니까 마음 놓고 따라간 거죠. 또 이웃집 평상시에 얼굴을 알고 있던 아저씨잖아요. 네. 근데 미성년자 사건은 전부 다 아는 사람들 범행이잖아요. 거의가. 그러니까 어머니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유의할 점이 뭐냐면요. 아이들이 특히 성과 관련된 납치 사건 같은 경우는요. 다 면식범에 의한 경우가 맞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비면식 경우는 약간 나중에 뭐 그 소외 성애자들의 분류를 나누겠지만 아직 극히 일부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다 면식에 의해서 아는 사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모르는 아저씨 쫓아가지 마 이러는 말을 하는 게 교육이 아니라 이제 아는 아저씨도 조심해야 되는. 아는 아저씨 더 조심해.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아픈데 니네들이 좀 도움을 줄 수 있겠니? 강아지 좀 보고 난 다음에 아저씨가 또 니네 시내 구경 한번 시켜줄게. 아저씨 차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유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끌고 와서 1시간 정도 거기서 아마 유사강간을 시도한 것 같습니다. 네. 유사강간을 시도하고 난 이후에 이제 비구폐색이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 비구폐색. 입과 코를 막아서 차례로 살해하는 그런 범행을 한 겁니다. 아이들이 당연하게 이제 정성현의 이것도 진술이에요. 어떻게 됐을지 원래 처음부터 살해할 목적이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는데 아이들이 반항을 하고 아이들이 거부를 하다 보니까 그 와중에 살해를 했다라고 자기는 것은 실제로 이건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여지긴 해요. 계획 범죄는 아니고 우발적이었다라고 얘기를 이제 우발적인 범죄로 받아들여지는데 일단 정성현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 아이를 차례로 이 비구폐색 형태 입과 코를 막아가지고 살해한 다음에 지네 집 화장실에서 나중에 이제 화장실에서 혈흔이 도출이 돼요. 네. 화장실에서 톱을 사용해 가지고 시신을 조각이죠. 특히 이제 이 양을 먼저 아마 훼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색 플라스틱 통에다 담아가지고 EF 소나타더라고요. 그 렌트카가 EF 소나타 트렁크에 싣고 호매실 야산에서 깊이는 한 30cm 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로 구덩이 2개를 파서 안매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양 같은 경우는 먼저 처리를 했어요. 이놈이. 진짜 천하의 죽일 놈. 그러니까 그 양이 약간 10살이라서 더 커서 아마. 그렇습니다. 제압을 하는 순서에서 아무래도 8살 먹은 아이보다 11살 먹은 애를 먼저 제압하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제압하고 먼저 살해한 이후에 시신도 먼저 처리를 한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매장하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사망해 있는 이 양을 또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 이제 이미 자정이 넘은 거니까 12월 26일로 넘어가는 거죠. 네. 새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02시 30분경에 동일한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우양의 시신을 이제 훼손하고 그 같은 렌트카에 싣고 그때는 어디로 갔냐면요. 시흥시 군자천으로 가요. 서로 다른 곳에다가 유기를 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리고 이제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1차 양을 처리하는 과정, 안매장하는 과정에서 좀 지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매장보다는 다른 원래대로라면 일반적으로는 안매장하거든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안매장을 할 건데 장소는 다르더라도 어느 정도에 가서 안매장을 하는 게 원칙인데 이 경우는 안매장하는 것도 좀 지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자천, 시흥시 쪽에 있는 군자천에 그 유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한 군데다가 안 유기하고 흩뿌리는 형태로. 만약에 발견이 되더라도 한 아이만 발견됐을 때는 한 아이만 살해한 걸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마 그런 전략을 했던 것 같은데 안타까운 거는 나중에 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시신이 다 발견되지 못했어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시신은 다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 같은 경우는 못 찾았어요. 조금. 네. 상체 부위는 못 찾아가지고 부모들이 더 이상 못 찾고 화상하는 형태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건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 그리고 이 천하의 이 죽일 놈은 그렇게 군자천에 유기하고 난 다음에 다음 날 아침에 그 전날 같이 술 마신 대학 동창 김씨 회사로 또 갑니다. 네. 거기 가서 컴퓨터 수리해요. 네, 자기 컴퓨터 수리하고 오후 3시경에 이제 그 시신을 운반했었던 렌터카를 반납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렌터카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신고는 아이들 둘이 없어졌으니까 부모들이 어땠겠어요. 25일 날 꼬박 기다리다가 도저히 못 기다리니까 밤 12시 20분경에 그다음 다음 날이겠죠. 네. 12월 26일 날 밤 12시 20분경에 그 두 아이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실종 신고하게 돼서 이제 수사가 개시되는 겁니다. 이때 보통은 뭐 금전적인 거라든지 이유가 있으면은 아니면 아이가 가출을 했으면은 그럴 그렇죠. 만한 신호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금품 협박 전화도 아마 걸려오지 그렇죠. 않았고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가출했을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무슨 뭐 예. 게임 아이디부터 시작해서 접촉했는지 여부들 다 확인했다고 하는데 근데 아이들 뭐 휴대전화는 없었으니까 위치 추적은 못하고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것들 다 조사를 했는데 도저히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얘들의 마지막 행적을 경찰이 실종 신고 접하고 나서 봤더니 12월 25일 날 오후 4시 10분경에 안양 그 문해회관 앞에 야외 공연장을 이렇게 지나가는 CCTV가 하나 잡혀 있어요. 장면이. 네. CCTV에. 네. 그리고 또 같은 날 오후 5시경에 문해회관 인근 시장 상가에서 주민들이 또 본 게 나와요. 네. 요게 얘들의 마지막 행적이에요. 네. 그리고는 더 이상 그 행방이 묘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거는 몸값을 받으려는 유괴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유괴나 납치 가능성은 있다고 본 겁니다. 네. 우야 파크빌은 얘네들의 집에서 한 500m, 그다음에 그쵸. 안양 문예회관 같은 건 400m 정도래요. 그러니까 다 근처죠. 네,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CCTV라든지 없어졌어. 목격자가 나오니까 아이들이 가출했으면 더 멀리서 찍혀야 되는데 맞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막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뭐 효과가 없다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공개 수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이제 그렇게 이 마지막 행선지까지만 확인하고 난 다음에 수사본부 바로 차려요. 네. 냉정 치안센터 있어요 거기. 네, 파출소에다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냉정 치안센터에다가 수사본부를 차리고 그 다음에 수사관이 그때는 이제 초기에는 60명이 배치됩니다. 그래가지고 실종 그 장소 인근에 있는 이제 우범자 특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성폭력 출소자 같은 걸 많이 따져요. 네. 예, 여자 아이들이고 하다 보니까 성폭력 출소자 33명 그다음에 뭐 납치 전과자라든지 뭐 해가지고 한 200명 넘게
대상자들을 이제 선정해가지고 하나하나 알리바이 깨러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수사가 개시됐고요. 또 그 인근에 수리산하고 청계산이 있어요. 그래서 수리산, 청계산에 뭐 전부 나중에 합치면 한 8,600명 정도가 수색에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도 도저히 안 되고 또 이런 경우에는 어린애들이 없어지면 공개 수사 안 해요. 네, 보통은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네. 예. 근데 공개 수사를 하는 경우는 범죄의 의심성이 굉장히 높고 수사를 그렇습니다. 했을 때 이것이 공개 수사 외에는 방법이 없을 때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게 이제 우리가 엠버 경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요. 2007년 4월 9일 날 경찰청 주관하에 아시아 국가에선 최초로 엠버 경보 시행했어요. 예. 네, 했다고 하는데 그게 제주도 사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지승 어린이 대상으로 맞아요. 처음으로 이 엠버 경보를 또 발령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12월 31일 날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납치 의심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경찰이 공개 수사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공개 수사를 하는 순간 아이들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거든요. 네. 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크리티컬 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납치라든지 하는 경우는 이제 크리티컬 타임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골든 타임 얘기하더라고요. 골든 타임은 이제 구조나 구호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이가 납치돼 가지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는 기 전에 이제 적정한 시간, 아이를 구출하는 시간 이제 크리티컬 타임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12월 31일 날 공개 수사로 전환하는데 이거는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 도저히 이렇게 찾아가지고는 수색으로 이런 식으로는 안 되니까 공개 수사해달라.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단지가 30만 장인가 네.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포상금도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천만 원이었다가 2천에서 1천만 원 올리죠. 네. 예. 사실 3천만 원 정도면은 엄청나게 큰 네, 걸 가장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목격자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랬을 땐 사실 의심하는 게 뭐냐면 주변인을 의심할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아이가 목격될 수밖에 없을 만큼의 짧은 거리를 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은 수사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많이 없었습니다. 거죠. 이게 뭐 심지어는 그렇게 전단 배포한 다음에 이 아이들의 그 초등학교 학부모 시민단체 회원 그다음에 미아가 추린 그 실종 찾기 시민 모임이 있어요. 거기 또 그다음에 안양 그 주민들까지 해가지고 안양역, 범계역, 골목길, 주택가에 누비면서 막 그 찾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하수구, 네. 건물 옥상, 맨홀, 그다음에 그 수리산 일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체 다 찾았는데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드러나는 게 없으니까 시간은 지금 계속해서 흘러가가지고 3월 6일까지 왔어요. 네. 석 달이 걸린 겁니다. 네. 3월 6일까지 왔는데 경찰에서 수사 이 효과가 없으니까 그때 국민 여론이 난리였어요. 난리.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난리였습니다. 진짜. 저도 네. 왜냐하면 제가 그때는 여긴 경기지방청사건이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네. 서울청이었는데 그때 저는 이 사건을 받아서 본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자기 청 안에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건을 다른 곳에도 이제 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만큼 중대한 사건. 특별한 경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사건을 받아서 그때 본 적이 있어요. 분석하라고 네, 보내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국민들 비난이 말도 못했습니다. 이미 12월 25일 날 없었는데 그 이듬해 3월이 다 되도록 이게 아이들 뭐 수사에 대해서 효과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국민들 비난이 난리였어요. 경찰 뭐 하느냐. 이런 식이라면 진짜 월급 받으면 되느냐 이제 이렇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어청수 청장이에요. 어청수. 어청수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안 하겠습니다. 어청수 경찰청장이 안양경찰서를 방문해가지고 3월 6일 날 원점 수사 지시합니다. 원점부터 다시 수사해. 예, 그래가지고 원점 수사에 착수합니다. 그러니까 원점 수사라는 게 뭐냐면 기존에 어쨌든 저희가 뭐 좁혀놨던 용의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유력한 것들한 정보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깨치고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거예요. 수사 지금까지 해놓은 거 다 백지 상태로 돌리고 처음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시작해서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진짜 부담이 엄청난 겁니다. 원점 재수사 지시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원점 재수사가 딱 개시됐는데 이게 하늘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3월 11일 날입니다. 네. 이날은 3월 11일 날 오후 4시 45분이에요.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이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지정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3월 11일 날 오후 4시 45분경에 수원시 권선구 금호동입니다. 호매실 나들목 인근 야산 거기 예비군 훈련이 진행 중에 있었어요. 그 예비군 훈련을 하던 33살 먹은 송모 예비군 송모 씨가 토막난 사람의 머리 부위를 발견합니다. 그게 양이었고요. 네, 그다음 긴 머리카락이었고요. 아이들이 실종된 후 78일 만이 맞습니다. 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실종 사건들이 이건 뭐 원칙은 아닌데 교수님 겨울에 만약에 사건이 일어나면 거의 봄에 이제 그렇습니다. 이 땅이 녹아내리고 얼음이 풀리면서 흙이 재질이 무석무석해지면 사실은 짐승들이 붙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이동하는 등산객들도 또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 그래서 봄에는 뭐 꼭 살해된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체가 많이 발견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양주 쪽이 굉장히 관할이 높다 보니까 거기 근무하다 보니까 꼭 그 봄에 나물 캐러 갔던 아주머니들이 거의 정신이 빠져가지고 신고해요. 혼비백산해가지고 나물 캐다가 사체 발견해가지고 이제 봄이 되니까 나물 캐러 산에 올라간단 말이죠. 그랬다가 발견해가지고 막 정신 나가서 막 난리가 나가지고 신고해서 어떤 경우에는 제가 많이 하는 나는 11구도 봤어요. 11구. 변사 사건을 11번 치러본 적도 있어요. 산에서 발견된. 네, 그런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3월 11일이니까 봄이 왔잖아요. 네. 이 겨울에 30cm 구덩이를 파고 이제 묻었지만 흙이 풀리면서 그러니까 얘가 너무 억울해서 얼굴을 드러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군 훈련하던 이 송모 예비군이 이 아이의 얼굴을 보고 이제 신고가 돼가지고 발굴 작업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다른 유리품은 발견 못했고요. 시신은 전부 다 수습을 했어요. 그 근처에 다 같이 묻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신장이 142cm 그리고 발 사이즈가 200mm 머리카락이 길고 어린이용 머리끈을 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경찰에서도 직감적으로 왔겠죠. 그래서 네. DNA를 대조했더니 치아로 볼 때 8살에서 10살 정도로 추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양이 맞았습니다. 지문은 없었지만 DNA로. 예. 보통 실종 신고를 하거나 이제 어머니나 부모님이 이제 그 신고를 하게 되면 다 어머니 부모님들도 다 DNA를 거기다 저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건이 발견됐을 때 뭐 사체가 발견됐을 때 매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 혜진의 부모님도 아마 그걸 해놨을 거고요. 그래서 때 매칭이 된 거죠. 그래서 경찰은 이제 그 주변을 5개 중대를 동원해 가지고 집중 수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이 있으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시신이 발견된 장소 그 장소를 주변으로 해서 과학수사팀이 들어가 가지고 폴리스 라인을 동그랗게 쳐놓고 되도록 넓게 해놓고 거의 현미경 같이 핀세트 하나 가지고 그 시체가 발견된 흙을 다 살펴요. 혹시라도 거기가 범인이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어뜨렸는지 범인의 유르물이 있는지를 또 다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 시신이 발견되는 그 현장 주변에 과학수사팀이 가가지고 거의 며칠을 합니다. 며칠 동안 핀세트 이 현미경 같은 거 갖다 놓고 다 찾습니다. 그런데 범인의 머리카락 뭐 이런 것 등등은 현장에서 확보를 못했었어요. 예. 네. 근데 이때 또 그 인근에서는 큰 사건이 터지죠. 이호성 사건 터져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 양주 여중생 사건도 다뤘었잖아요. 그때 큰 사건들이 엄청 많이 일어났죠. 3월 2일 날 이호성이가 4명 살해한 사건. 네. 그때 수원 신대저수지에다가 이 남자 같은 경우는 훼손해 가지고 저수지에 유기했었잖아요. 그런 게 또 발견되고 하니까 막 그때 뒤죽박죽이 된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찾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 수사에 대해서 아마 좀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죠.
그때 저는 아직도 미스테리인 게 제가 찾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후에 이제 정성현이 그 특정이 됐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예. 이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저는 들은 바가 없어가지고요. 왜 정성현이 특정됐냐면요. 이제 사체를 찾았으니까 사망한 거는 명백해졌잖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없어진 그 지점, 발견된 CCTV와 목격자가 있는 거, 그렇다면 이 아이 둘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인근에 사는 사람이라는 지리적 프로파일링 한 거예요.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 특성상 면식범일 가능성이 많다. 네. 그리고 아이들 둘을 데리고 가가지고 살해를 했다면 이거는 혼자 사는 남성일 것이다. 네. 요거를 그 프로파일한, 엄밀히 얘기하면 프로파일한 겁니다. 이거는 근데 그 전에도 아마 프로파일링이 나왔을 텐데. 그렇습니다. 예. 그 정성현을 딱 특정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그리고 차량을 이용했을 것이다. 그 차량을 이용했다면 본인 차보다는 렌트카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착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들이 없어진 지점 발견, 최종 마지막으로 발견되고 녹화된 그거를 계산한다면 근처에 사는 사람일 것이다. 그 다음에 시신을 유기했다면 차를 이용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렌트카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면식범이고 면식범 중에서도 혼자 사는 독거남일 가능성이 많다. 이게 프로파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프로파일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저는 앞에 세 가지는 아마 차량을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하면서 용의자들이 특정이 됐을 텐데 실제로 시체가 발견되다 보니까 이건 이동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죠. 차량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그렇죠. 명백해지다 보니까 렌트카 수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렌트카 수사가 들어간 겁니다. 네. 아이들이 없어진 장소에서 아이가 발견된 장소까지의 거리는 업고 가거나 들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차량을 일반적으로 이용한다면 자기 차량 이용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것 같아요. 네. 범행을 할 때 보통 이동을 할 때 자기 차량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렌트카를 빌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범인도 분명히 압박해 들어올 거고 그때 내 차에 흔적이 남아있다면 내가 걸릴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 차 사용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렌트카 쪽으로 집중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범인들이 지레짐작으로 렌트카를 이용하는 바람에 수사는 편해질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그 형사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되게 빨리빨리 수사를 진행을 그렇습니다.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3월 14일 날 드디어 단서가 나옵니다. 경찰이. 3월 14일 날 이 정성현이라는 사람이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그 근처예요. 네. 렌트카 회사에서 렌트카를 빌린 다음에 반납한 사실을 확인해요. 예. 네. 그게 반납은 25일 날 10시에 빌려가 가지고 26일 날 반납한 걸로 나옵니다. 아마 네. 시간도 딱 맞는 거죠. 맞는 거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운반 자체가 차량이 아니면 불가능하니까 착안한 거고요. 그런데 이때 정성현이 잡혔을 때 아니에요. 저 크리스마스 때 집에만 있었어요. 이 나쁜 놈의 새끼 말이죠. 그렇게 이제 오리발 까는데요. 근데 이제 그 차 정성현이가 25일 날 10시에 빌려갔다 26일 날 반납한 차를 경찰이 찾았어요. EF 소나타잖아요. 네. 찾아가지고 트렁크에서 루미놀 시약 검사했습니다. 거기서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그게 피해자 아이들의 혈흔이었어요. 9명 다 나왔어요. 이 순간 아마 경찰 희망의 건 하나 놨을 거예요. 물론 비관적으로 봤지만 명백히 양도 사망했다는 판단이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정말 가슴 아파요. 솔직히 심정적으로는 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도 발견이 안 되면 도 죽었을 거라고 경찰이 심정적으로 느끼고는 있어요.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심리가 그래요. 우리는 어딘가에다가 숨겨뒀겠지. 우리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수사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수사를 했는데 트렁크에서 두 아이의 혈흔이 딱 발견되는 순간 그 담당 형사 말대로 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이 소식을 들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다 죽었구나. 그 담당 형사 말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고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정성현이 잡아야 되잖아요. 집으로 갔어요. 없어 이 새끼. 이 나쁜 새끼 없어졌어요. 다 추적했겠죠. 휴대폰 뭐 이런 걸로 다. 그랬더니 충남 보령의 지 어머니 집에 가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경찰이 급하게 내려가고 3월 14일 날 밤 9시 25분경에 검거합니다. 네. 정성현이 검거했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완전히 오리발 내미는 겁니다. 난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크리스마스엔 집에만 있었는데 이게 무슨 그래, 나 25일 날 집에만 있었다. 계속 또 수사관이 야, 뭔 말이야. 너 여기 혈흔 다 나왔어. 라고 했겠죠. 그때 죽이긴 죽였는데요. 이게 제가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 자동차를 제가 치인 거예요. 들이받아서 교통사고로 된 거예요. 나쁜 놈의 새끼. 그런데요, 이제 트렁크에서 그 혈흔 발견한 거 말고도요, 정성현이 집을 이제 갔겠죠. 당연히. 네. 화장실에서도 미세 혈흔을 발견을 했어요. 훼손할 때 이제 혈흔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놈은 불기 전에 이제 참 그게 있더라고요. 1차 조사 때 얘기가 아주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 죽였냐? 안 죽였다. 그러면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경찰은 그 비관적이지만 우리는 살아있냐? 몰라요. 안 죽였다니까요. 12월 25일 날 행적 질문할 때 왜 집에 있었다고 했냐? 너 집에 없었는데 분명히.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이 새끼는 처음부터까지 오리발이에요. 그러면서 경찰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범행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 내놔. 오히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정성현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뻔뻔한 게요.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마지막까지 계속 항소해요. 그래요? 그러고 네. 25일 날 그러면 너 집에 없었는데 집에 있었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 그랬더니 렌터카로 그날 저 렌터카 빌린 게 대리운전했다는 거예요. 그 빌린 렌터카로 자기가 대리운전했대요. 그래서 경찰이 그래 좋아. 그 대리운전 그 소속되는 업체에 가가지고 당일날 근무기록표 확인해요. 당일날 출근 안 했어요. 네. 거짓말한 게 딱 떨어지게 나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오래 걸렸냐면 3월 14일 날 밤 9시 25분에 잡았잖아요. 네. 계속 오리발 내밀고 하다가 3월 17일 날 오전에 겨우 자백해요. 정성현이가. 그리고 자백하니까 드디어 그냥 사체를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3월 17일 날 오전에 자백하고 3월 18일 날 오후 4시 43분경에 정성현이가 지목한 이것도 왜 그러냐면 3월 17일 날 오전에 자백을 했는데 18일 날 찾으러 가거든요. 하루 꼬박 걸렸잖아요. 이 정성현이가 경찰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자백은 했는데 장소는 뭐 장소는 뭐 무슨 군자천이랬다 뭐 또 뭐 저쪽 호매실인데 야산이랬다 경찰이 수도 없이 헛다리를 짚습니다. 그 정성현이가 지목한 그 장소 중에 한 곳이 군자교예요. 군자 8교 있는데 군자 8교. 그래서 그쪽도 이 새끼 이것도 거짓말 아니야? 이런 심정을 가지고 그래도 경찰은 얘기하면 다 찾으러 댕겨야 되잖아요.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요번에 고유정이가 얘기한 장소 다 찾으러 댕겼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시체 유기에 대해서는 너무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네. 피의자가 특정해주지 않거나 얘기하지 않으면 막연히 얘기하면 그 일대를 다 뒤져야 돼. 네, 그리고 CCTV가 있다고 하더라도 안 찍힌 부분들이 되게 많기 그럼요.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피의자에 의해서 말에 진술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3월 17일 날 오전에 자백했어요. 죽였다고 애들 둘. 그래 놓고는 장소는 얼토당토하는 데를 여러 군데를 얘기하니까 경찰들이 헛다리 짚느라고 하루 꼬박 걸렸어요. 그런데 지목했던 장소 한 군데가 군자천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을 경찰이 찾다가 군자 8교 상류 한 200m 지점에서 허리 깊이의 물속이라고 그러네요. 그 물속에서 훼손된 우양의 우측 오른쪽 팔을 발견해요. 오른쪽 팔을 발견하고 아이고 참 불편하네 이거 진짜. 어린아이니까 더 가슴이 아프고 그래요. 그리고 또 오른쪽 팔 발견하고 1시간 뒤에 다시 상류 쪽으로 타고 올라가서 1km 정도 되는 지점에서 왼쪽 팔, 다리하고 몸통 발견합니다. 그리고 오후 6시 30분경에 군자 5교 인근에서 이 나쁜 놈의 새끼가 이쪽 저쪽 다 흩어려 놓은 거예요. 군자 5교 인근에서 오른쪽 다리 발견합니다. 그런데 몸통의 윗부분은 결국 못 찾았습니다.
에이, 이건 참 말하기도 불편합니다. 어린애 천사 같은 아이들인데 사실은 이런 네. 천인공날 사람들이 같이 우리하고 숨쉬고 있다는 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이의 시신도 국가수에서 DNA 검사를 다 해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예슬이가 맞다고 맞다.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왜 죽였냐 범행 동기 물어보니까 지가 차로 2명을 치었대요. 교통사고로 쳐서 그래서 탈로 날까봐 집에 데려가서 훼손했다. 근데 교통사고 그러면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렌터카로 지가 들이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렌터카 찾아가서 애들 둘 들이받았으면 렌터카에 흔적이 있어야죠. 근데 발견되지 않죠.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죠. 네, 더욱이 그런데다가 실제로 그 정성현의 집에서 혈흔이 또 발견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정성현이 다 거짓 진술한 것이 밝혀집니다. 맞습니다. 근데요, 교수님, 정성현이 이 사건 말고 또 다른 범죄가 있습니다. 예, 그 여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4년 전입니다. 지금 2008년도 사건이 아니라 2004년도 사건이 되는 거죠. 예. 2004년도 7월 17일 날 새벽 1시경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네, 경기도 군포시의 한 전화방에서 만난 도우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얘들 그 우리 그 어린아이들을 이 살해하기 이전에 3년 전이죠. 네. 2004년 7월 17일 날 새벽 1시경에 이 정성현이가 군포시 전화방에 찾아갑니다. 전화방에 가서 그 당시에 도우미도 정 씨예요. 네, 똑같은 예, 그래서 도우미도 정 씨예요. 그 전화방을 찾아간 게 아니라 전화방하고 이제 연결해서 전화를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성적으로 어떤 요구가 발동됐어요. 원래 이제 그 전화방하고 통화 주고받는 거는 거의 음란 전화잖아요. 네. 뭐 이른바 얘기하는 폰색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휴대폰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 음란 전화를 하다 보니까 성적 욕구가 발동이 됐어요. 이 정성현이가. 그렇죠. 그래서 성매매를 제안합니다. 만나자. 네, 한번 만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도우미 정 씨분의 나이는 이제 44살이었고 예, 예. 정성현 같은 경우는 32살. 그렇죠. 3년 전이니까. 네, 36.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정 씨분이 나이가 좀 있다고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정성현이 아니 괜찮다. 그래도 만나자라고 얘기해서 이제 그 모텔에서 만나게 됩니다. 금정역 인근에 있는 모텔에서 만납니다. 예, 만나는데 성매매 대금 문제로 주먹으로 때려서 살해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난 절대 못 믿어요. 저도요. 이거는 이 도우미 정 씨는 사망하고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정성현이가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만 확인하고 발표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한계입니다. 특히 정성현은 앞에도 거짓 진술을 너무나 많이 그럼요. 했던 것으로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왜 지금 제이 씨의 상태를 확인할 수, 피해자 정 씨를 확인할 수가 없냐면 또 이것도 유기를 토막을 해서 유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 얘기는 금액 문제로 주먹으로 때렸는데 사망을 했더라.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사체를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업고 나왔답니다. 모텔을. 그 숨진 여성을 업고 나와서 모텔 인근에 있는 골목에 이렇게 앉혀놨대요. 사망한 상태에 있는 걸 앉혀놓고 얼른 집에 와가지고 이 차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차를 가져가서 시신을 차에다 실어가지고 다시 자기 집으로 왔다. 그리고 집 안에서 옮긴 다음에 훼손을 해가지고 검은색 비닐봉지에다가 각각 나누어 넣고 집 근처 야산에다가 1차 안매장을 했다.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사건은 이 사건을 검거하고 난 다음에 여죄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발생을 먼저 했던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집 근처 야산에서 안매장을 했는데 며칠 뒤에 비가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서 시체가 드러날 수도 있겠다는 그 염려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밤에 가서 시신을 꺼냅니다. 꺼내가지고 군포에 있는 다른 야산으로 시신을 가지고 와서 안매장을 했다는 거예요. 네.
경찰 입장에서는 그럼 왜 그때 수사를 안 했냐라고 한다면 했어요. 했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통화를 했던 피해자 정 씨와 마지막 통화를 했던 사람이 정성현이다 보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적 수사를 또 이제 한 거죠. 정성현에 예.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 대리운전 기사를 하다 보니까 정성현이 나 이 사람 대리운전해 준 거다. 그렇죠. 통화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증거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뭐 기소를 하거나 검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거는 경찰 수사 잘못한 겁니다. 네. 이때 만약에 정성현이를 검거했었으면 양 사건은 없었어요. 왜 이게 내가 이거 말씀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데, 자, 그 도우미 정 씨의 통화 내역을 조사하니까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은 정성현이 맞죠. 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정성현은 유력한 용의자예요. 네. 자, 본인 얘기대로 나는 이 도우미하고 대리운전하면서 통화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경찰에서 그래? 너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거짓말 탐지기 조사 좀 하자.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했어요. 거짓 반응으로 다 거짓 반응 나왔어요. 거짓 반응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매달렸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때 대리운전을 하면서 그 여자하고 통화했고 당일날 대리운전하고 집에 가서 잤다 나 모르는 여자도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 경우라면 대리운전 이 회사 소속되어 있는 회사 그 회사 가서 저 일지표라도 이런 거 봤어야 되잖아요. 네. 그 확인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거짓 반응이 나왔는데. 근데 저는 네. 약간 특이했던 게 여기서 휴대전화 위치 확인 시스템으로 알리바이를 자기가 증명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건 휴대폰을 놓고 갔거나 그런 건가요? 그런 거예요. 휴대폰을 놓고 갔거나 이런저런 식으로 이 조작을 한 건데 아니 이 정도 되면 대리운전을 했었으면 당일날 대리운전을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했는지 시간대별로 대리운전하는 사람들은 회사하고 연락을 해요.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얘가 저 전화를 하고 정성현이가 저 피해자 정 씨하고 통화를 해서 기본적으로 전화방을 이용했죠. 손님으로. 그 이용한 통화 시간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꽤 길게 했을 거 아닙니까? 통화 내역을 보면. 네. 자, 그 길게 했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행적을 정성현이를 따지면 정성현이가 대리운전을 했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디로 가는 거 대리운전 회사에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시간대별로. 약간 궁금한 게 토막을 했으면은 분명히 혈흔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때 당시 그럼 정성현의 집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아, 그거는 이제 거짓말 탐지기 조사만 했기 때문에 그걸로는 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겉하면서 거짓말 반응이 나왔다면 그러면 대리운전 했다고 얘기를 본인이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길게 전화방 도우미 그 사람하고 통화했던 시간 이후에 정성현이가 대리운전 했다며요, 그날. 네네. 대리운전하면 대리운전 회사에 가가지고 일지를 따져봐야죠. 근무 일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디 갔고, 몇 시부터는 몇 시까지 어디 갔고. 대리운전 회사는 가는 데마다 보고를 하고 가도록 돼 있어요. 그럼 정성현이가 갔던 사람들을 다 확인해 봤어야죠. 저 17일 날 하루 종일 대리운전 했다면서요. 정성현이가. 네. 그러면 대리운전한 근거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손님을 몇 명 받았는지. 그건 대리운전 회사에 가서 확인하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수사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응?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정성현이 정말 검거가 돼서 재판을 받아서 살인으로 기소됐다면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살인 아니고 뭐 상해치사로 가더라고요. 결국은. 네. 이것도 피해자는 말이 없다 보니까 난 주먹으로 때릴 생각 없이 주먹으로 때렸는데 화대 문제 때문에 주먹으로 때렸는데 사망해서 이렇게 훼손해갖고 안매장했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우기다 보니까 나중에 죄명도 상해치사로 기소했어요. 할 수 없이. 근데 진짜 저도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모텔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생한 사건들이 폭행치사나 상해치사나 화대로 싸웠다라는 것들이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버려요. 죽은 네. 사람은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사건 수사는 정말 이건 잘못한 겁니다. 이건 100번 1000번 2004년도 사건 이 수사는 잘못한 거예요. 그 사건 수사가 성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거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경찰이 분명히 반성하고
해야 되고요. 자백은 이제 이거 하게 된 거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끝나고 나니까 자백해갖고 3월 27일 날 군포시 도마교동 야산에서 백골상태 시신을 발굴을 해요. 이 도우미 정모 씨. 아마 정성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받았던 받았던 기록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 한번 재조사가 들어가면서 그렇죠. 여죄 수사가 들어가면서 여죄 수사는 그래서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렌트카 빌린 거 이 사건이 나왔잖아요. 네. 그거를 보다 보니까 2004년도에 정성현이 저 여자 없어진 사건 용의자로 봤던 사건 기록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바짝 이제 속된 말로 조진 거죠. 네. 그러니까 정성현이가 할 수 없이 불었는데 그것도 상해치사로 부른 거예요. 고유정의가 검거되니까 우발적으로 범행한 걸로 지금 버티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정성현이도 결국은 상해 목적으로 때렸는데 주먹으로 때렸더니 사망을 해서 내가 이렇게 시신 훼손해서 유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죄명을 할 수 없이 상해치사로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정성현이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그 일대에 또 여성 실종 사건이 많다 보니까 정성현이 연쇄살인범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그것과 그런 사건들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이제 수사 결론은 내렸는데요. 인터넷에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그때 추출성 길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쪽 주변에서 연쇄 그 실종 사건이 계속 터졌는데 이게 전부 다 정성현의 소행이 아니냐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사실은 저는 사건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이건 했고요. 그 다음에 여죄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 정성현이는 그러면 어떤 놈이냐? 네. 이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이냐 하는 거를 좀 우리가 분석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일단 개괄만 또 이것도 소개를 할게요. 69년생입니다. 네. 69년 7월 14일생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는데 또 지 생년월일 얘기했다고 고소할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고소왕이거든요.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는 그 베트남전 참전 군인 출신이라고 그러네요. 네. 직업은 아마 이제 그 대형 트럭 운전기사도 했었고 버스 기사도 하고 하여튼 운전을 했던 분인 것 같아요. 네, 아버님이. 예, 그리고 어머니는 아마 미용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성현이가 초등학교 때 1981년도에 두 분이 이혼을 해요. 두 사람이. 이혼을 하고 이제 서울로 이사를 해서 정성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쯤 이제 재혼을 합니다. 아버지가. 근데 이제 이 재혼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어머니하고 이 정성현이가 갈등이 있었나 봐요. 새어머니하고. 뭐 정성현이는 그런 얘기 했어요. 읍어머니가 밥도 안 주고 학대했다고 진술했거든요. 아버지 있을 때는 엄청 잘해주는 척 하는데 아버지만 없으면 뭐 자기가 조금 잘못한 거 있으면 막 일러 바치고 그래갖고 아버지는 어머니 그 재혼한 어머니 말만 믿고 자기를 맨날 때렸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그 새어머니하고 친아버지 사이에 아이들이 또 태어나게 된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 대해서 또 친아버지도 편애를 했다는 거예요. 정성현이는 제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성현은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그거는 맞습니다. 예. 또 친아버지가 폭행을 하고 구타를 많이 했다라고 일단은 정성현은 진술을 하고 있어요. 많이 맞았다는 겁니다. 네. 정성현이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반장까지 했다고 그래요. 성적도 상위권에 있었다고 그러고요. 이 정성현이가 머리는 좋았나 봐요. 2008년경에 그 법무부에서 정신감정인데 IQ가 120일 나왔어요. 실제로 사회 교육을 많이 받지 뭐 대학교 전문까지 나왔지만 120일이면 그런 식의 검사를 통해서 받은 거라면 왜냐하면요 이게 지필 검사, 단체 검사하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전문기관에서 하는 IQ 검사는 좀 달라요. 그래서 121이라고 한다면 구속되고 나서 120일 법무부에서 한 거예요. 지필 검사로 하면 거의 130, 140 그 단체로 했던 그 IQ 검사라면 그 정도 나올 정도의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정신감정했는데 IQ가 120일 나왔다는 거고요. 근데 성격은 분명히 포악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 구타가 많았고요. 네. 무단결석도 상당히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본인 또 폭행과 학대도 당했다고 또 얘기도 하고 있다고. 뭐 본인은 당했다고 얘기하는데 정작이 친구들은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정성현은 자기가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고 진술하는데 또 주변인 진술들 보면 나는
걔한테 정성현한테 맞았다.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뇨증이 있다고 그러네요. 오줌 싸개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연살인범들 그 어떤 특징 같은 거 보면 어렸을 때 오줌 싸개들이 많아요. 네. 야뇨증, 동물학대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동물학대도 있었다고 그래요. 네. 20대 때 새끼 고양이 죽이고 나서 죽인 일도 있었고 옆집에 개를 발로 수시로 차고 학대했다고 그래요. 이 야뇨증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뭐 우리가 뭐 학문적으로 증명이 된 건 아니지만 각각의 발달 단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소변이라든지 이런 자기가 통제하고 능력이 있어요. 프로이드 같은 경우도 이제 발달 단계, 유아 발달 단계를 나누고 피아제 같은 경우도 다 나누는데 그때 당시에 대소변을 잘 가리는 능력이 자신의 어떤 통제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사실은 이제 오줌 싸개가 통제 능력이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이 통제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감정이라든지 이런 자신의 부분에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건과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맞습니다. 거고 실제로는 근데 그건 증명이 된 건 아니고요. 연쇄살인범들을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들의 유년 시절의 특징이 동물학 오줌 싸개. 야뇨증이 많이 그다음에 나오는 불장난. 네, 불. 불장난과 이 야뇨증은 이제 뭐 조금 전에 유니 프로파일러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통제, 자율적인 통제를 아마 의미하는 것 같고요. 네. 동물학대도 특징인데 동물학대는 이제 포악성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생명경시라는 부분들이 생명경시, 네, 포악성.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얘도 그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끼 고양이 20대 후반에 죽이고요. 이웃집 개 발로 차고 이유 없이 쓰레기통에 불지르기 많이 했대요. 네. 그다음에 성냥과학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옛날에 유엔 성냥 뭐 이런 거 있었어요. 하나씩 꺼내갖고 불 켜는 거. 그 성냥갑에 불 붙여갖고 이렇게 던지는 그런 과정에서 묘한 쾌감을 느끼는 그런 버릇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조금 정립되어 있는 그 연쇄살인범의 특징 같은 게 좀 있기는 해요. 네, 예. 거의 다 맞아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는 수시로 가출해가지고 아마 이 비행 청소년들하고 어울리면서 술 마시고 그랬나 봐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다음에는 폭력 서클도 조직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반사회성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3 때 본드 흡입을 시작했답니다. 예, 본드 흡입을. 그러니까 진짜 다 거쳐온 것 같아요. 네. 뭐 비행이라는 부분들도 그렇고 폭력성, 가학성이라는 부분도 일단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청소년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요. 아이들이 비행이 다 모두 다 뭐 연쇄로 이어진다거나 아니면 정말 강력한 범죄자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저희가 지금은 좀 낮아질 수 있는데 보통 17세에서 18세 정도에서 비행 청소년들을 구분을 한다고 그렇죠. 해요. 왜냐하면 이제 19세가 이상이 되면 사회에 나가서 자신들이 독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 생활에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비행을 멈추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제 비행을 안 하게 되고 범죄로 갈 가능성이 적게 되지만 17, 18세가 이상이 될 때까지 어떤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평생 범죄자로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청소년의 비행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사실은 그러니까 뭐 교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또 교정 프로그램에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나이들을 사실 청소년기로 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고3 때 본드를 흡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본드 흡입은 아마 본드가 톨루엔 성분이에요. 네. 그 얘는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군대도 가요. 그러니까 저 교수님 하사관 지원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부사관이라고 그러잖아요. 하사관 지원해갖고 5년 동안 그 보병에서 그 M60 기관총이라고 있어요. 거기 사수병으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저 5년간 장기 복무했어요. 장기 복무하는 거는 국가에 충성하는 거거든요. 남자로 태어나서. 그리고 군 동료들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물론 이제 뭐 군대에서 문화의 밤 행사할 때 그 무슨 자극을 받은지 탈령해갖고 영창 살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탈하는 그 버릇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 군대에서 제대하고 난 다음에 가정집에서 이제 저 남의 집 가정집에서 비디오를 훔치는 바람에 그때 이제 징역 1년 6개월 복역하면서 전과자의 길로 들었습니다. 네. 근데 네. 실제로 이제 막 그 정성현에 대해서 들어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턴가 그 포르노
아, 예. 네, 그런 약간 이성적인 부분, 성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자극을 받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고 비디오를 훔쳤잖아요. 네. 옛날에 그 비디오는 흔치 않았거든요. 비디오 훔치고 뭐 이런 거 봐서는 포르노하고도 연결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쭉 가볼까요? 예, 진짜 근데 저희 전공도 그래요. 96년도에 안양에 있는 그 D대학교 컴퓨터 학과에 입학을 해요. 야간. 네. 96년도에. 그때 뭐 학생들 같이 공부한 사람들은 조용하고 얌전한 학생이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 교수가 얘기하는 건 영판 달라요. 술만 마시면 교수한테 막 덤비고 그리고 사람들을 막 때리는 그런 기질이 있고 술은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옆에 사람까지 계속 권유하면서 찐득이 붙어가지고 술 먹는 그러니까 개차반 같은 그런 그게 있었나 봐요. 근데 대학 다니면서도 복사기 어떤 회사는 다니고 있었다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정확한 진단을 정성현 같은 경우 하지 않았지만 사이코패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들은 학습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그들은 나한테 되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익혀가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모습과는 또 자기가 갖고 있고 충동 조절이 안 되는 부분은 또 다른 인격으로 가지고면서 아마 사회생활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으면서 자신이 어떻게 이런 부분들 자기의 어떤 일탈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욕구 불만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는지도 일면 또 자신도 학습해 갔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뒤늦게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야간 컴퓨터 학부에 들어가서 그쪽 그 복사기 회사 다니면서 나름 살아보려고 애는 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98년도에 대학 졸업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예, 아마 2년제 대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네. 이제 전문대학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그때 대학 졸업하고 나서 어떤 여성을 스토킹을 열심히 했어요. 스토킹을 하면 이때부터 범죄성이 발현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 발현되는 건. 네. 그러면서 그 여자의 그 남자친구를 폭행하는 바람에 징역 8개월을 살아요. 그 폭행해가지고 그 징역 8월 정도 살면 상당히 심하게 때린 거예요. 99년도에는 용산에서 컴퓨터 부품 가게를 운영합니다. 아마 음란 비디오는 이때부터 접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한 1년 정도 용산 컴퓨터 부품 업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실패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002년도에 안양동으로 와가지고 거주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비디오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혼자서 거주하면서. 음란 비디오하고 공포 영화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예. 네, 뭐 스너프 필름이라고도 하기도 스너프 하고. 필름이요. 네. 네. 그다음 유독 좋아했던 게 아동 음란 동영상이었던.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스너프 동영상은 뭐 이제 이거 어떤 살해 장면을 여과 없이 한다거나 아니면 해부하는 장면 같은 거. 그러니까 스너프라는 자체가 끄다, 뭐 촛불을 끄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사람의 목숨을 거둔 뭐 그런 장면들인데 뭐 보통은 이제 그 극단적 선택을 자살을 하는 장면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토막을 내거나 네, 아니면 어떤 거. 뭐 살해를 하는 해부하는 그런 장면을 얘기를 하는 영화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정식적인 그런 건 아니겠죠. 영화. 70편 정도가 집에서 발견됐어요. 스너프 동영상은. 그리고 경찰이 덮쳤을 때 발견된 거는 음란 동영상은 한 700편. 700편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초등학교 성폭행 관련된 동영상이 PC에서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 기호 성향도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소아 기호만 갖고 있어서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성인 플러스 아이까지 갖고 있는 경우도 소아 성애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봤을 때도 정성현은 소아 기호가 나중에 이제 처음부터는 아니었던 것 같고 나중에 그런 부분이 성향이 발현이 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성현이가 애들은 이뻐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주변 사람들 얘기 따르면 옆집에 살던 그 여자아이들 그 놀러 가서 정성현이한테 놀러 가서 불러들이고 그랬나 봐요. 네. 빵도 사주고 그러면서 이 나쁜 놈이 야한 비디오 같은 거를 막 애들 이렇게 들리게 이렇게 했나 보죠. 그래서 아이들 사이에서는 변태 아저씨라고 불리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변태 성욕자 그 뭐 소아 기호 같은 경우도
페도필리아 같은 경우도 그 변태 성욕이 하나에 들어가잖아요. 정성현은 여러 방면으로 그 변태 성욕 중에 변태 성욕이 활성화되었던 거고 그 소화기호 같은 경우도 하나의 요소였던 것 같은데 정성현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소화기호를 많은 형태로 나눠요. 뭐 태행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실제로 가학형이 있을 수도 있고 막 이런데 정성현을 제가 보다 보니까 고착형, 퇴행형 뭐 이렇게 네, 근데 거의 다 비슷비슷한 요소가 그러니까 고착형도 가지고 있고 퇴행형도 가지고 있고 가학형도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가장 뭐 분류를 한다면 가학형이지만 딱 뚜렷이 구분이 되지 않는 게 정성현이 갖고 있는 소화 특징이더라고요. 소화기호의 특징이더라고요. 이게 이 대학 동창 같이 술 먹었다는 그 마지막 날 아이들 희생될 때 술 먹었다는 그 김 씨 얘기 들어보면 애들만 지나가면 그 지나가면서 막 손은 들고 반가워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들은 이뻐하거나 뭐 다른 생각이 있었거나 그랬던 것 같고 컴퓨터 조립은 기가 막히게 했다고 그래요. 컴퓨터 학과라 그래서 들어갔던 것 같고. 그러니까 동네 2006년도 뭐 이런 때 이 동네 스피커라는 거 다 주워다가 막 그 아주 그냥 파노라마로 막 그 시청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고요. 내성적인 게 있었는데 컴퓨터 고치다가 그거 고칠 때 누가 말 붙이면 막 컴퓨터 확 때려치고 집어 던지고 이런 성향이 있대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논리적인 달변가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얘 종잡을 수 없는 그런 경우고 고양이를 자기가 이 목졸라서 죽인 그 이유는 예쁜 여성들이 고양이 얼굴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정성현이 그 살해의 원인에 대해서 자기가 많이 얘기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여성에 대해서 자기가 여성에 대해서 버림받은 기억들이 있고 그런 어떤 동거녀의 사망이 이제 뭐 나중에 그 사망이 아마 알코올 중독이었나요? 이 정성현이가 진짜 좋아했던 여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3명 정도 사귀었는데 그 중에 한 여성은 동거녀였었는데요. 2002년도에 이 동거녀가 이 알코올 중독으로 그러니까 간암으로 사망을 해서 이 이야기할 때 아마 정성현이가 가장 많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삶이 잘못된 부분이 어머니 그리고 새어머니 그렇죠. 어머니부터 이어져야 돼요. 여성들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강했었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머니도 다 성인이고 다 성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성인 여성인데 그 자기가 여성을 좋아하는 면이 있지만 성인 여성에 대한 적대감은 있지만 그렇죠. 그 여성을 좋아하는 면 그럼 아동이 남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런 성적인 부분들이 욕구가 아이들한테 발현된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정성현이 굉장히 똑똑하고 이중적이었던 부분이 자기가 활용하면서 근데 이제 충동성이라는 부분이 있고 자기가 어쨌든 성적인 부분으로 그걸 발달시키고 자기의 어떤 욕구 불만적인 부분을 거기서 폭발시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그것이 활성화됐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절대 저는 울 수 있는 만한 그것도 하나의 연극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토막을 내고 그렇게 연쇄살인을 할 수 있는 자기 때문에 그 울음조차도 저는 진짜 악어의 믿을 수 없죠. 네. 믿을 수 없죠. 이 정성현이라는 사람은 지금 사형수죠. 네. 평생 동안 이 사람은 이 사람 3명을 희생시킨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참 어이없는 짓을 하는데요. 일단 재판으로 이제 갑니다. 재판 보면 1심에서 사형구형돼요. 네. 예, 사형구형되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강간등 살인죄로 그런데 본인은 이제 이 술하고 본드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계속 주장하죠. 네. 그런데 재판부가 안 받아줍니다. 뭐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그 어린 아이들을 갖다가 그런 범행했고, 그 다음에 뭐 심신미약 상태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말도 안 된다. 그런 심신미약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드 계속 주장하면서 심신미약 주장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도 더 이상 이런 사람은 이제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또 국민들한테 어떤 실망을 준 거를 생각해서라도 사형을 선고합니다. 강간미수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유사강간죄가 생긴 게 얼마 안 됐어요. 2014년도가 생겼죠. 유사강간죄가. 네. 그 이전에는 강간죄는 성기의 삽입만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강간죄로 했는데 이제 성기 삽입이 없이도 강간이 가능하잖아요. 뭐 이를테면 이제 국부 학문이라든지 저 구강 성교 이런 것도 강간에 준하지 이게 추행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이제 법에서. 그래서 297조의 2인가에 아마 그 유사강간죄를 하나 더 신설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강간이 돼버린 거예요. 유사강간. 그러니까 지금 그 죄가 유사강간죄가 그 당시에 있었으면 강간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네. 정성현이는. 근데 그 당시에는 유사강간죄가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살인죄가 돼요. 그래서 죄명이 그 당시에 적용했던 거하고 지금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우미 네. 그 분 같은 경우는 상해치사죄가 적용을 했어요. 살인죄로 못했고요. 그런데 이놈이 바로 항소하죠. 항상 항소하죠. 당연히 또 항소하고요. 대법원까지 갑니다. 네. 네. 그래도 사형이 확정이 되죠. 사형이 확정됩니다. 네. 네. 뭐 이거 보면 죄명이 특가법상의 영리 악취유인 성폭력 특례법상의 뭐 강간 등 살인죄 그다음에 시체 은닉죄 뭐 이런 거 막 적용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됐고요. 최상섭 소장이죠. 그 당시에 공주치료감호소. 지금은 국립법무병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네. 그때는 공주치료감호소잖아요. 그때 최상섭 소장도 얘에 대해서 반사회적 인격 장애, 성적 가학증 플러스 소화기후증이 의심된다. 아까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진단을 하셨어요. 그때도. 성적 가학증과 소화기후증이 의심된다. 그리고 심신미약은 적용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요. 소화기호가 나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소화기호라고 해서 소화기호는 벌써 13세 이하 지금 사춘기가 오기 전에 아이들에 대해서 성적 환상이라든지 성적 그게 행위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네, 한 건 DSM이라고 해서 DSM-4나 뭐 이렇게 정신병 진단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소화기호증 환자들이 모두 다 범행을 저지르는 건 그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런 성향이 짙다 보니까 이제 소화기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뭐 13세에서 15세까지 확대하는 방향도 있는데 요즘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청소년 기호라고 해서 또 따로 청소년 같은 경우는 구분을 해서 좀 쪼개더라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세밀화 하거든요. 왜냐면 성향 자체가 되게 다르기 때문에. 근데 소화기호 환자들의 그 소화기호증이라고 해야 되나? 소화기호증, 뭐 소화애호증,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소화성 기호증 이렇게도 네. 부르고요. 예.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범죄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면 부인이에요. 그 범행에 대해서. 근데 그건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상대로 범행을 한다라는 건 자기가 범행에 있어서 항상 피해간다. 책임을 전가하고 편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피해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범행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게 특징이라고 해요. 근데 그때 나타나는 게 첫 번째 그때 머리가 하였어요. 기억이 안 나요. 나 술 먹어서 기억 안 나요. 본드에서 기억. 내가 이런 소화기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내 스스로 컨트롤을 못해요. 이게 이 소아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범행자들의 특징이에요. 나중에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수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참 이거 1심에서 그 당시에 정병두 1차장 검사가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지난 10년간 각종 음란 동영상 외에 아까 얘기했던 스너프 동영상 70여 편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반복 시청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 영향으로 성탄절 저녁의 외로움과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아이들을 유인해서 이런 범행을 했다. 이러면서 사형을 구형했던 거고 사형이 된 거고요. 충동적인 성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 나왔고요. 그 네. 감정 결과 나왔고 거기에 이제 이게 꼭 붙더라고요. 아버지의 구타 속에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명 여성과 동거하면서 교제해서 실패했고 2명 여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은 이제 뭐 사망했지만 그래서 여자들에 대한 어떤 배신감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아까 유니 프로파일러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도 얘기는 합니다. 여자들에 대한 어떤 어머니, 그다음에 그 사귀던 여자들, 그다음에 이제 절교당하고 교제 실패한 거기에 대한 여자에 대한 어떤 배신감 이것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구형하면서 얘기는 나옵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핑계일 수도 있긴 한데 얘기를 하다 보면 그가 고착되었고 자기의 어떤 변명들이라든지 원인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분명 거기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표정이라든지 분노라든지 그런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하거나 애인 얘기할 때 보이는 반응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아예 저게 뭐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작용됐다는 거죠. 그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 확실히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천하의 그 천인공랄 사람이지만 분명히 이제 그런 부분 등등은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한 거예요. 뭐 네. 아버지의 이혼, 그다음에 어머니로부터의 버림, 또 여자들로부터의 버림 뭐 등등 이런 게 영향을 미친 거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뭐 형량에는 변화가 없으니까 대법원까지 사형이 확정됩니다. 네. 집행이 안 되고 있을 뿐이고요. 네. 예, 그래서 정성현은 이제 60명입니다. 사형수가 우리나라에. 엊그제인가 사형수 중에 한 명이 사망했죠. 네. 그 사람 이름을 내가 확인을 못 하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내연녀가 와이프 그 살해했던. 그래서 이제는 60명입니다. 사형수가 네네네. 60명이고요. 정성현이는 이제 수감돼 가지고 자 사형수인데 사형 집행은 안 하니까 희망은 없죠. 그 안에서 요상한 짓 합니다. 참 기가 차더라고요. 그 정성현이가 우선 이제 언론을 상대로 해서 드디어 이제 아까 고소. 예, 고소 시작입니다. 네. 동아일보 1월 28일자 보도인데 3월 13일 날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있다가 그 동아일보를 상대로 해서 소송 걸어요. 나 성추행한 적도 없고 우발적 살해인데 고의 아니었는데 납치 살해라고 썼다. 그러니까 이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다. 이거 언론을 상대로 해서 기자하고 200만 원 손해배상 청구해요. 기자 형사 고소하고 200만 원 그 손해배상 청구해서 이제 기자가 답답하니까 구치소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담당 검사도 5번 고소해요. 5번이나 고소해갖고 기각이 다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신청도 하고요. 참나 이게. 그 다음에 또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협박했대요. 그래서 국과수의 시신 그 부검감정서에 성추행 흔적 나는 성추행 한 적도 없는데 흔적이 있다고 허위로 의견서를 써가지고 나를 누명을 씌워서 이렇게 처벌을 했으니까 담당 형사 그다음에 국가를 상대로 각 2천만 원씩 내놓으라고 소송도 겁니다. 물론 당연히 패소했죠. 이거 진짜 가관입니다. 그거만 있나요? 2012년 8월 달에는 또 교도관들 4명을 또 고소합니다. 자기들을 그 방검사할 때 뒤로 돌아서서 쪼그려 앉으라고 시켜서 이건 업무 지침에 반하는 짓을 했다. 그래갖고 또 소송을 했는데 그것도 패소해요. 진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쳐버리겠어요. 이게.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을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진화해가면서 발전해가면서 어느 상황에 어떻게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지 이게 들어가가지고 사형은 집행 안 되고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할 일 없으니까 말이야. 그 자기를 수사한 경찰, 검사, 그다음에 보도한 각 언론사를 또 교도관까지 고소를 하고 먼저 있고 2014년도에도 서울신문 고소해요. 그다음에 파이낸셜 뉴스라고 있어요. 네, 알아요. 헤럴드 경제도 있어요. 네. 거기다가 200만 원씩 내놓으라고 돈이 부족한가 보죠 거기서. 그래서 200만 원씩 이거 사형수들은 징역형도 안 살잖아요. 징역을 해야지 용돈도 나오는데. 교수님 그러면 우리도 고소당하나요? 뭐 하면 하라 그러지 뭐 가지고 콧방귀도 안 끼지 뭐. 다시 아이들로 가겠습니다. 혜진이는 안양시 청계 시립공원 묘지에 안정됐습니다. 혜진이는 갈 기회가 그 근처에 안양 쪽에 갈 기회가 있다면 저는 한번은 가보겠습니다. 혜진이는 정성현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직선거리로 130m. 네. 예슬이는 40m예요. 골목을 돌아도 150m. 그러니까 지네 집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정성현이는 몹쓸 짓을 하고 살해해서 유기한 겁니다. 정성현이는 이런 소송을 걸을 시간에
진심으로 참여하고 용서를 빌어야지 이 다음에 저승에 가서도 아이들 참 속상한 거는 이 중에 이 아버지인가요? 술 많이 드시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유해를 또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아까 교수님 얘기하셨잖아요. 그 나물 캐러 간 아주머니들이 진짜 혼비백산에서 온다고. 그 트라우마도 제가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 실제로 변사체를 발견했을 때 그 목격하고 발견하신 분들이 트라우마가 굉장히 오래 간대요. 근데 진짜 아버님이나 어머님 유족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일까? 저도 상상이 잘 안 돼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다 묻는 거고 평생 동안 자식 가슴에 묻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어머니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버지는 그래요. 내가 내 자식 지켜주지 못한 무능한 아버지였다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자책이 되고 가슴이 아픈데요. 그리고 하물며 그 지역을 담당하는 경찰들도 죽지 않기를 바랬는데 시체로 발견되면 그 자책이 말도 못하거든요. 하물며 가족이야 어떻겠습니까?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이 어린아이들 꽃다운 아이들 피워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비참한 방법으로 살해됐는데 정성현이가 이런 소송 걸고 있을 입장일까 싶어요. 소아기호뿐만 아니라 유아를 상대로 하는 성폭행범이라든지 납치범의 경우는 대부분의 면식 아는 사람인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유인할 때요, 아이들한테 도와달라거나 아니면 보살펴달라거나 그런 식으로 너의 도움 없이는 내가 안 돼라는 상황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아까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자신들이 유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대체로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차를 타게 한다거나 집을 가는 경우는 절대 이걸 보시는 분들은 어떤 경우도 안 돼요. 네, 그거를 꼭 아이들한테 숙지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이렇게 가르치는 게 너무 싫어요. 사람을 믿지 말라고. 돕지 말라고. 그리고 돕지 말고 믿지 말라고.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네. 제일 이게 맹점이 또 있어요. 아이들은 나 혼자는 그래도 상관없죠.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해주겠지만 여러 명일 때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반드시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니네들 여러 명 걔들이 데리고 간다. 그 사람이 여러 명도 상관없다. 2명, 3명이라도 니네들을 나 좀 도와줘 하고 끌고 가서 애들은 충분히 제압이 가능하니까. 네. 여러 명 데려가도.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나 혼자 가는 거 아니니까 내 친구도 가고 얘도 가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것도 예상해서 애들한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네. 여러 명이라도 같이 가면 안 돼. 네. 특히 아이들은요. 같이 간 아이를 버리지 못하고 와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망치지도 못해요. 그게 오히려 함정이 되고 덫이 된다니까요. 올가매고. 네. 그리고 진짜 나날이 그런 성폭행 범 같은 경우는 진짜 수법이 어떻게 튈지 몰라요. 근데 핵심은 하나예요. 너 없이는 내가 아저씨가 뭘 할 수가 없어. 좀 도와줘. 도와줘요. 아이들은 그게 가장 약하거든요. 분명히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제 아이들 기르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이거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아이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애들도 충분히 이런 범행을 당할 수 있으므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남자애를 기르건 여자애를 기르건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어머니들은 누가 조금 전에 우리 유니프로파일러가 얘기한 것처럼 나 어려우니까 도와줘 하고 부탁할 때 거절하라고 시키고요. 아까 뭐 참 그런 얘기 한다는 거 좀 씁쓸하지만 거절하게 시키고 그 다음에 2명이건 3명이건 인원수가 많다고 믿고 같이 가는 것도 안 된다고 가르쳐야 돼요. 네.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 돼요. 애들한테는. 그리고 엄마나 아빠가 있는데 같이 가자. 엄마 아빠가 데리러 오라고 했어. 엄마 저기 있는데 그런 것도. 절대 믿으면 안 되고. 그러면 아이가 전화기가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직접 전화를 하게 하는 거나 아니면 그런 확인 단계를 거치게 하는 것들을 꼭 이런 거 가르쳐야 된다라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씁쓸하지만 그런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현실이고요. 하여튼 뭐 이 정성현이 사건은 사실 선정을 하면서도 굉장히 불편했고요. 마음이 아픈 사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양주 여중생 사건이 왜 부각되지 못했느냐라는 부분에서 얘기를 하다가 이호성 사건하고 이렇게 정성현 사건이 또 나오게 됐고 그러면서 아셔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왜 아이들 네 어떤 얼마만큼 이슈가 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양주 여중생 사건도 워낙 큰 사건이었는데 그 부분이 부각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또 확인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또 불편한 사건을 또 다루게 됐습니다. 예, 하여튼 다시 한번 그 어린아이들 그 이쁜 어린아이들의 명복을 빌고요. 어머니 아버지 혹시 뭐 우리 방송 보실 리가 없겠지만 보셔도 어린아이들 천국에 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위안 가지시고 용기 내십시오. 예. 그리고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경찰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내가 맞아요. 수사해서 저도 뭐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고 뭐 진짜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스쳐 지나갔던 내가 조금은 소홀했던 수사가 어떤 결과로 그러면 올지 잘 모르다 보니까 조금만 더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고 모처럼 우리 유니 프로파일러가 경찰에 대해서 쓴소리 한번 하네. 네 그냥 많이 맞아요. 봐주세요. 많이 열심히 해주시고 좀 더 힘들더라도 더 찾아봐 주시고 더 깊숙하게 들어가 주시고 욕을 먹더라도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좀 더 진짜 좀 희생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감히 드려봤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예. 네 오늘은 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깐 하나 또 짚고 가야겠습니다. 천병선이 사건을 하면서 제가 중일동 그 다음에 이제 그 창천동이라고 그랬는데 그 천병선이가 범행한 곳이 네. 제가 확인 또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저 댓글로 그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찾은 그 공식 자료예요. 공식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4월 12일 16시 45분경에 경기도 이천시 중일동 땡땡건강원 개사육장에서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같은 날 17시 30분경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억새풀 주점에 가서 하니까 창전동은 그 창전동 제가 창천동이라고 발음한 것 같습니다. 이제 서울에 창천동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창전동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천시 그 개건강원 땡땡건강원은 이천시 중일동 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중일동 그다음에 창전동 이렇게 제가 그 이 근거를 사진 찍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제가 소지하고 있는 심도 있는 어떤 그 문서 자료에 의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중일동 창전동 맞습니다. 이게 저도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수사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저도 증빙 자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라든지 쓸 수 있는 자료들을 저희 같은 경우 교수님도 저도 그 수사기관 내에서 유포할 수 없는 자료는 절대 하지 않아요. 근데 찾다 보니까 확실히 그 기사라든지 오래된 사건일수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나거나 그렇죠. 또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로스 체크하겠지만 혹시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양해 부탁 꼭 드리겠습니다. 이천에 사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거 지적해 주신 거고 확인해 보니까 중일동은 맞고요. 창천동은 제가 발음을 잘못해서 창전동입니다. 그건 이제 새로 고치겠습니다.